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사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남 지역 장기 미제 살인 사건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짚어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하귀남 변호사, 박찬혁 영상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찬혁 교수님,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특정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유력한 용의자인 이 씨의 자백으로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차, 5차, 그리고 7차, 9차 사건에서 나온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이 됐고요. 네. 구체적인 어떤 당시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씨가 8차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팀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소식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정말 그 옛날 보았던 영화 살인의 추억, 그 영화가 생각이 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살인의 추억 보면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범인을 찾다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관이 발자국 찍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찾고 싶은 그 마음에. 예. 두 번째는 보면 결국 잡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비오는 턴을 거기서 잡았는데 DNA 검사 결과가 아닌 걸로 나왔을 때 그 허망한 네.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범인이 거쳐갔던 하수구를 쳐다보면서 옛날에 진범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흥분한 모습. 영화가 굉장히 우리한테 불안한 마음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DNA 일치로 뭐 잡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밝혀졌다. 또 네.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를 찜찜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된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게 DNA가 발견이 되면서 이번에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건데 우리나라 수사 기법 발전이 좀 상당히 발전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33년이 지난 지금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30년 전이고요. 그때는 과학수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기도 전입니다. 지금 한국 경찰의 수사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외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러 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화성 사건처럼 앞으로 용의자 특정과 같은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10년도에 시행된 그 DNA법 일명 그 법으로 인해서 범죄 현장이라든지 뭐 피해자의 신체 또는 그 물건에 남겨져 있는 DNA 증거들을 경찰과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앞으로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남의 이 미제 살인 사건이 10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사건만 예. 좀 알려주시죠. 예, 경남에 지금 2000년 8월 이후에 미제 사건 한 1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2000년 8월이냐면 네. 원래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예. 2007년도 이후에. 그러다가 2015년도 7월에 그 이후에 25년 늘어났다가 2015년 7월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무한정 옛날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이후 것까지만 지금 공소시효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네. 1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5건 정도만 소개해 보면 통영에 20대 주부 흉기 살인 사건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창원의 사림동의 여고생
여고생이 자신의 방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범인을 찾지 못한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진주의 2004년 10월에 칠암동의 여관 별차에서 주인의 딸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가 찔려 사망했는데 범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마산 합성동에 4층 주택에 혼자 거주하던 노인분께서 거실에서 이게 청소기에 목이 졸려 피살된 거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도에 양산의 택시 기사가 47번이나 이렇게 자상 그렇게 찔려서 살해됐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어떤 용의자는 특정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2년 이후에는 이제 현재는 미제 사건이 없는 걸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아직 공소시효가 배제됐지만 어쨌든 처벌의 어떤 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은 10건 정도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경남도민들을 참 안타깝게 했던 사건들인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들 중에 혹시 더 눈길이 가는 사건도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또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30대 여성이 그 영아를 출산하고 또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우리 경남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2013년에 창원에서 한 찜질방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해서 공터에다 유기한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네. 우리 경찰에서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주변인 조사 그리고 현장 검증을 통해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고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기록을 정리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요. 네. 그리고 시민의 제보도 꼼꼼히 살펴보고 탐문이라든지 DNA 대조 작업 그리고 증거물에 대한 어떤 재감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경남에도 미제 사건 전담팀이 따로 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의자 이춘재 특정으로 추진에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적 지지를 받는 측면에서 상당히 탄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경남에는 5명의 인력이 있거든요. 네. 5명이라 치면 뭐 적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경남 전체를 관리하거나 또 미제 사건의 복잡한 실다리를 푸는 데는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이춘재 특정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네. 사실 경찰은 미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나 그 인력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풀기잖아요. 네. 머리를 싸매도 답이 없고 실적도 크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좀 우수한 인력들은 안 가려고 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미제를 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미제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절박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풀어내주는 이 조직이 국민적 여론을 받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직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가장 큰 단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DNA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미제 사건 전담팀도 비슷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증거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현장마다 남겨진 어떤 증거물과 정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경찰에서 아직 단서를 못 찾은 것일 뿐이지 언젠가 그러한 정보가 우리 유죄 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적 증거 제시를 통해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네. 우리 경남청에서도 개인 식별을 통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많은 좋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용의자 이춘재는 자백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프로파일러 활약이 좀 빛났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이 프로파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용의자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주로라든지 은신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을 근거로 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숨겨진 의도를 이렇게 밝혀내는 범죄 심리 분석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큰 사건의 범인은 그 진술이나 자백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그러한 범죄자와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시도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실,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게 프로파일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 이 자백, 용의자의 자백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이 씨 자백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경찰에서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요. 현장 검증이라든지 뭐 수사 진행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지만 만약 허위 자백을 했다면 베테랑 수사관들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 씨의 상태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수사관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백 또는 검증을 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자백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혹시 프로파일러를 통해 얻어낸 자백은 재판에서도 좀 높은 신빙성을 뭐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단계의 역할을 합니다. 네. 우선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없으면 또는 미약하면 이 범죄자 본인의 자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미약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과연 사실인지를 이 자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역할을 하죠. 근데 이번 이춘재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어떻게 보면 처벌할 수도 없는데 네. 그러나 DNA라는 어떤 증거가 나와 있고 이 증거가 있어도 본인의 자백적 확인이 없으면 확정을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러가 여러 가지 설득과 어떤 뭐 함께하는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심경의 변화를 유도해서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형사사법적인 조금 어떤 법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형사사건 초기에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 없어라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단계인 검찰에서 똑같은 자백을 했을 때는 법정에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라고 말해도 그것이 요즘 녹화를 다 하거든요. 네. 진술 녹화에 의해서 자기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진술이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특별한 상황에서 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부인을 해도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네. 그때 프로파일러 역할이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 지능적 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잖아요. 네. 수사기관을 갖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자백을 해서 이까지 다 흘러왔는데 갑자기 네. 돌변해서 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검찰에서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러가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증언할 때 네. 사실대로 말했고 그 과정에 아무런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다라고 네. 말을 할 때 그러면 검찰에서 한 것을 그 사람이 부인을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고문 같은 거 또 어떤 거짓말을 써서 기망을 해서 얻어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혹시 부인을 하더라도 그때 함께 동석했던 프로파일러나 자백을 이끌어냈던 프로파일러가 법정에 나와서 아무런 기망이 없었고 편안한 분위기에 본인의 뜻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유죄의 과정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네.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들어보니까 미제 사건 해결에 이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는 예,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이 프로파일러를 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요? 그게 프로파일러가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범죄 심리 분석관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를 놓고 굉장히 분석하는 데이터 전문가여야 하고 이 사람의 행태와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학사 정도로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석박사급의 굉장히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대개의 경우 경찰은 조금 물리력에 가깝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대를 비롯해서 수준 높은 경찰관들이 많이 오지만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 한 곳에 배치를 돼야만 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실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곳이니까. 네. 그렇다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승진과 또 이렇게 뭔가를 어떤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수한 인력이 잘 오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춘재 DNA 확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분들이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더 높은 처우가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리고 물적 기반으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흘러오는 거거든요. 네. DNA 센터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공공 데이터, 특히 범죄 분석 데이터의 확충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치들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에는 SNS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과 제보를 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경찰도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남지방경찰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기관에서는 온라인 제보라든지 또는 검색을 강화해서요. 범죄 인지라든지 수사 단서가 입수되거나 확인이 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CTV라든지 촬영용 블랙박스 또는 SNS를 통해서 그 범죄 첩보 또는 검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배치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앞으로 미제 사건 수사가 더 활발해진다면 그 범인들도 사실 긴장은 좀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자수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자수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이제 경찰에서 사용한 게 99년도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경찰청 수사국에 과학수사센터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90년대와 비교하고 나면 2005년 이후로는 강력 미제 사건이 많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율은 많이 높아질 수 있어도 자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2010년도에 시행된 그 DNA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또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수용자들에 대해서 그 DNA 정보를 우리가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어떤 해결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DNA법 시행 이후에 수용자들 중에 이 DNA 대조로 인해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개인 식별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확보된 유전자로 인해서 언제든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추가적인 범행을 밝힐 수 있는 네.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특정 참 의미가 큽니다. 우리 경남도의 이 피해자 가족들도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장기 미제 사건을 꼭 풀어내야 하는 당위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기 미제 사건을 꼭 풀어내야 되는 당위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범죄의 강한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범인들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면 자기가 그냥 뭐 다 끝난 것처럼 생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 피해자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파서 몇십 년이 지나도 잡고야 만다는 이런 조직이 있고 그런 네. 기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는 범죄에 있어서 좀 더 이거 하면 들킬 것 같다라는 네. 억지력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적 복수를 막게 됩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미제 사건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 경찰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주어진 현실에 닥치는 사건을 다 하다 보면 이게 뒤로 밀리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사적 복수의 영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딸이 살인을 당했는데 경찰이 신경 안 써주면 본인이 직접 무술을 배우 한다든지 총기를 구해서 사적 보복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가 혼란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추적하는 존재 기관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적 복수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적 연대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범행을 하고 물러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는 한평생 가슴에 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잠시 언론에 반짝하다가 이제 다 잊어버려요. 새로운 이슈에서. 그러나 그 가족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딱 그 가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거를 해준다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네. 하나의 연대를 형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돈의 미제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과 사람의 힘으로 이제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